안녕하세요. 파인을 모의고사 2회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9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 이거,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바로 이 사례가 오상방이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상방이, 오상피난, 오상자고행위, 오상정당행위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오상방위로 이렇게 압축해서 나오죠. 상황을 오인한 겁니다. 그걸 오상방위 그러죠. 어떤 상황을 오인했느냐? 그러면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객관적 상황이 뭐냐? 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법성 조각사유 전제 조건 그래요. 그래서 그 착오했다고 해서 이법성 조각서의 전제 조건, 상황, 오인했다 해서 오상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상방위를 우리가 이법성 조각서의 전제 조건에 관한 착오, 그 전제 조건을 전제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또 위전착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줄여서 위전착, 이게 오상방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형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는요, 21조 정당방위 나옵니다. 그리고 21조 2항 3항이 과잉방위만 나옵니다. 오상방위는 없지요. 그 없으면 공부 안 하실랍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과연 위전착, 오상방위가 법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착오가 두 개가 있더군요. 그게 구속요건 파트에 나오는 구속요건 착오가 하나가 있고요. 그 구속요건 착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가요? 사실의 착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보니까 책임론에 하나가 있네, 착오가. 그 착오가 뭐예요?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다른 말로 금지 착오. 여러분, 똑같은 말을 알아놔야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위전착, 이조전착오, 오상방위를 무슨 착오로 볼 것이냐 이렇게 교수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착오에 대해서, 이전착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놔라. 우리는 싸움할 때도 한 놈만 주업하면 이긴다. 여러 명 붙어도 한 놈. 그게 바로 엄격 책임설입니다. 이 엄격 책임설만, 오상방위 위전착을 뭘로 보고 있나요? 금지착오로 보고 있습니다.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로. 그래서 위전착을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일단 고의는 인정합니다. 일단 고의는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책임만 조각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법 16조 법조문 암기하고 있나요? 굉장히 시험 잘 나오는데요. 자기 행위가 법령에 가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격 책임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원격 책임설은 위전착을 금지착오로 보기 때문에 일단 고의는 인정을 해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때는 책임을 부정해줘요. 책임을 부정해서 무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요?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고의설, 엄격 고의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이 있죠?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론. 또 제한적 책임론이 있죠. 그러면 제한적 책임론에서도 유추 적용 제한적 책임설이 있고 법효과 측면에서만 구속요건 착오로 보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 네 개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나머지 학설은 더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합 5개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원격 책임설만 일단 공부해야 돼요. 가장 불리한 학설이에요. 원격 책임설은. 왜? 일단 고의 먹고 들어가 버려요. 고의는 무조건 있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때는 책임만 조각해 줄 뿐이에요.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바로 범죄가 되는 거죠. 이게 원격 책임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개. 4개. 자, 원격 고의설. 또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 또 제한적 책임설이 2개. 뭐 유추 적용 쿨하게 바로 이거는 불법 고의 구속요건 쪽 고의를 날려버려요. 법효과 측면에서만 사실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불법 고의 구속요건 고의는 있지만 이건 책임 고의를 날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 2개 갖고도 싸워요. 그렇게. 그 대신 이 4개는 다 뭘로 본다고요? 구속요건적 착오로 봐요. 고의가 조각되죠. 그리고 뭘로 가? 과실범으로. 과실범도 없어 무죄. 이렇게 쿨하게 가는 게 4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불법 고의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 현재 통설은 고의가 2군데 나와요. 구속요건 쪽 고의도 나오고 책임 고의도. 이 이중적 기능으로 봐요. 그래서 사회적 행위론이 현재 다수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도 이중적 기능 이게 다수설이잖아요. 다수 통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의가 인정되려면 구속요건 쪽 고의도 있어야 되고 책임 고의도 있어야 고의가 있는 거죠. 이 구속요건 쪽 고의를 행위 방향 설정으로서 고의, 책임 고의를 심정적 방가치로서 고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속요건 쪽 고의는 조각되지 않으니까 있어요. 책임 고의만 날려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고의가 조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가요?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도둑으로 알고 골프채로 때려서 남편을 진단 사주상해를 입힌 거죠. 법에는 없죠. 그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서는 일단 구속요건 쪽 고의는 있다. 행위하려는 그런 고의는 있었다. 그냥 심정적 반가치로서 고의는 없다. 이게 예, 마음속으로 나 나쁘다라는 그런 고의 심정적이에요. 나 마음속으로 해서는 안 된대 이런 고의를 의미하는데 그건 볼 필요 없어요. 책임 고의가 조각돼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자 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이죠. 그걸로 상해 입히면 특수상해거든요. 그래서 고의가 없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 과실치상죄. 그럼 원격 책임설은 이미 했고요. 일단 고의는 무조건 있고 책임으로만 갈 뿐이에요.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져, 없다면 바로 범죄예요. 그래서 책임 부정돼 무죄다 있다면. 그리고 유추 적용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그래서 딱 함정을 받네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제한적 책임설도 유추 적용 제한적 책임설. 법효가 제한적 유추 적용 제한적 책임설은 바로 구속요건적 착오로 봐버려요. 쿨하게. 그래서 구속요건적 고의가 없는 거죠. 불법 고의가 바로 부정돼서 특수상해죄 안 되고 여기도 과실치상죄로 가는 거지. 그러면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로는요. 당연하죠. 구속요건적 착오로 봐서 고의가 조각돼서 바로 과실치상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금지착오로 보는 학설은 딱 하나뿐이 없다니까요. 뭐?
원격 책임서, 원격 책임. 그러니까 이거 완전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 다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 어렵지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위전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학설이 누구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이에요. 소극적 표지가 뭐라 했어요? 요소.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이게 가장 큰 공헌은 뭐냐? 위전착, 오상방위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바로 보는 이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서 다시 보세요. 함정을 많이 팝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은 위전착을 금지착오로 본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 명쾌한 이론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에요. 금지착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원격 책임설이라도 암기하고 간다. 그래서 가장 불리한 학설이 뭐냐? 그럼 원격 책임설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구성요건적 착오로 가요. 그냥 고의가 조각된다. 그럼 뭘로? 과실로 간다. 이렇게. 10번째 이제 미수예요. 자, 미수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합시다. 2번. 여러분 소송 사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소송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원을 속여버린 거죠. 어떻게? 허위의 증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법원을 속여서 승소 판결을 얻는 거. 이거 소송 사기예요. 물론 법원을 속여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사기죄 기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버렸다. 그럼 패소가 확정되면 사기죄 미수가 되는 거죠. 다만 이미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답 무조건 무죄입니다. 왜 그래요? 민사는 당사자가 원고하고 피고예요. 판결의 효력도 원고 피고만 미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 상속인한테 그럼 미칠 거 아니에요? 안 미쳐요. 그래서 사자를 상대로 소제기했다. 절대 사기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능미수도 안 되는 거예요.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소제기는 절대로 사기죄 안 된다. 판례기도 하고요. 됐죠? 그래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를 상대로 소제기했다. 그러면 사기죄 안 된다. 그 고난 없는 자를 상대로 소제기했다. 그것도 안 된다. 판결의 효력이 고난 없는 자한테 이겼다 하더라도 고난 있는 자한테는 안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 2번이다. 소제기 시에 이미 상대방이 죽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 효력은 상속인한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도 안 된다. 뭐냐? 아예 불능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려워서 그만뒀다. 그러면 다 장애미수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다 알 거잖아요. 이렇게. 예? 살해하려고 목을 찔렀는데 피가 이렇게 분사하니까 그만뒀다. 그래서 두려워, 공포심에서는 다 장애미수입니다. 중지미수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은행에 가다가 포기했어요. 걸릴까봐. 이거 장애미수입니다. 장애미수. 사기치려다가 그러면 은행에 네 돈 있는가 한번 가보자. 그러다 가보다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장애미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차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그래도 임대보증금 받아요. 가족 중에 하나만, 가족 중에 한 명만 인주 그래요. 전입신고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산다. 그래서 인주, 인도받았다. 집을 받고 전입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전입신고는 가족 중에 한 명만 돼 있으면 돼요. 딸앞이든 아들이든 처든. 근데 그 남편이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를 전입신고한 사람만 돼 있는 줄 알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 아내,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아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죄다. 왜? 이 계약서를 안 바꿨다 하더라도 처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받아요. 그러니까 받을 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법을 모르니까 이것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걸 처벌을 한다 그러면 사문서 변조가 되는 것이죠. 변조. 예. 그 계약서를 갖다가 바꿨기 때문에 고쳤기 때문에 그 동행사채 요거 사기죄는 절대 안 돼요. 왜? 아내가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 받아요.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이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계약서에 처 이름으로 바꿨다.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돈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무죄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정범과 공범인데 그 이론 문제를 또 제가 내놨습니다. 공범 종속성설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범 종속성설하고 독립성설은 뭐냐? 그럼 공범은 종속성이에요. 그게 뭔데요? 교사범과 종범, 교사범과 종범을 공범이라고 불러요. 두 사람을. 그럼 교사범과 종범은 직접 한 놈 정범에 종속되느냐?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종속돼야 그래요. 그래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야 정범이 범죄가 되어야 공범도 종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정범 개념 우위성이에요. 정범 개념 우위성. 정범이 처벌을 해야 교사범, 종범이 처벌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공범, 종속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종속성설을 따르기 때문에 독립성설 아니에요. 종속성설을 따르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정범이 범죄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다. 맞아요. 판례.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고의범끼리도 공동정범이 되고 과실범끼리도 공동정범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행위공동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나요? 자, 판례는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해서 행위공동서라고 범죄공동서를 있는데요. 행위만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과실범끼리도 행위는 같이 한다 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요.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뭐 있느냐 그러면 수십 개 나와요. 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있지요. 거기. 그래서 백화점 붕괴사고 501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 그 관련자들은 전부 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지역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어요. 그 공사한 놈들, 현장 감독자들,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 사후 관리자들, 예, 그리고 대피 안 시켰던 그 회장들 전부 다 처벌했어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다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대표적인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시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그럼 조수석에서 운전 코치해준 사람은 다 무죄다라는 거지. 왜? 운행을 운전자가 주도하는 것이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행을 주도한 건 아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보 안 되고 무죄다라는 말. 만약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학원에 면허학원에 선생이었다. 그러면 처벌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친구들 가르쳐 주잖아요. 동생들. 그래서 조수석에 앉았다 해서 사고 내더라도 조수석에 코치 한 자는 다 무죄다. 과실범 공동정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패스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범은 처벌 근거예요. 공범이 두 개예요. 교사범하고 종범. 야, 교사범하고 종범은 왜 처벌한대?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학설이 순수야기설하고 종속야기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종속야기설이에요. 야기가 뭐냐? 교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범죄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보내는 걸 야기 그러거든요. 야기를 다른 말로 교사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종범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건 촉진이에요. 용의, 강화, 촉진 그래요. 그래서 이 순수 야기설은 뭐하고 똑같느냐? 공범, 독립성설하고 똑같아요. 공범은 종속성 여부에서. 그러니까 순수 야기설하고 공범 독립성설은 정범이 실행에 나갔냐 안 나갔냐 상관하지 않아요. 그 외에 처벌되는데 내가 교사만 시키면 무조건 교사범이 돼요. 도와줬다 그러면 촉진했다 그 무조건 종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약에서는 정범의 범죄 행위하고 상관없이 정범이 실행에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순수약에서는 교사만 하면 교사범이고 또 도와주면 촉진했다 그럼 방조범이 된다. 이게 순수야기설이에요. 그래서 순수야기설은 정범이 실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교사만 하면 교사범이 되는 거죠. 이걸 공범 독립성설도 마찬가지예요. 공범 독립성설도 정범의 행위와 상관없이 교사 방조만으로 공범이 된다. 확장적 정범 개념 그 이론만 지금 나와서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범 개념의 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정범하고 공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낚시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 큰 대어 있죠? 잉어, 붕어 이게 정범이에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공범인 거예요. 수사할 때도 여러 명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주동자급을 잡아야 돼요. 이게 정범이에요. 그리고 똘마니 피라미드는 공범 이러듯이. 그래서 정범과 공범은 구별해야 돼요. 다만 구별할 때 정범 개념이 위에 있다. 정범만 빼보면 나머지는 싹 공범으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범 개념 위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정범 개념이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범 개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확장적 정범 개념하고 제한적 정범 개념 그래요. 그럼 확장적 정범 개념은 이거예요. 확장적 정범. 확장적 정범 개념은 조건만 주면 다 정범이에요. 조건만 주면 다 정범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직접 한 놈도 정범, 간접적으로 한 놈도 정범, 도와준 놈도 정범, 또 시킨 놈도 정범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적 정범 개념은 정범만 있는 거예요. 정범만. 공범은 없어. 그래서 단일 정범 개념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왜? 확장. 다 정범이야. 개나 고동이나. 조건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확장적 정범 개념이 하면 우리 형법상 공범 규정은 처벌을 축소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확장적. 왜? 얘들은 정범뿐이 없거든요. 정범. 그런데 보니까 형법에 교사범도 있고 정범은 형 깎아줘. 이거 뭐야? 축소하고 있구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확장적 정범 개념. 조건만 주면 다 정범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정범뿐이 없어요. 그런데 형법에 공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교사범, 정범법에서 이거 처벌 축소하고 있구만 이렇게 주장하고 그 간접 정범을 정범으로 봐요. 그래서 틀린 거죠. 왜? 확장 조건만 주면 된다니까요. 직접 하든 남을 도구로 이용하든 도와주든 꼬시든 무조건 정범뿐이 없다니까요. 간접 정범, 공범 없다니까요. 그래서 4번 답이다. 그런데 여기가 반대되는 게 제한적 정범 개념이 있어요. 이 제한적 정범 개념이 뭐예요? 직접 한 놈만 정범이에요. 직접 한 놈만 정범이다. 이게 제한적 정범 개념. 정범 개념이 제한적 정범 개념은 정범이 코딱지만하게 몇 개 안 돼요. 직접 하면 정범, 직접 안 하면 공범 그래요. 그래서 제한적 정범 개념이 하면 간접 정범은 직접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범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정범 개념, 인권 보장에는 좋아요. 왜? 직접 스스로 한 놈만 정범이고. 알겠죠? 나머지 공범은 처벌 안 해!
이런 이론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공범과 시험은 참 어려운 것만 계속 나오네. 자, 공범과 신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자, 처하고 아들하고 남편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볼 필요 없어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전속살해죄가 성립되고 처벌도 전속이에요. 둘 다 전속. 그런데 그 남편 이를테면 이 처는 이 남편이 직계전속이 아니잖아요. 같이 배우자 간에요. 배우자의 동격이에요. 그래서 그 처는 남편을 살해했다 하더라도 아들하고 같이 했다면 일단 성립은 같이 돼요. 성립은. 왜? 33조 본문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전속 살해자 아들처럼 공동정범이 돼요. 성립은 범죄예요. 처단은 처벌이고. 왜? 형법이 두 개잖아요.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 범죄가 성립이에요. 처벌은 형벌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도 일단 전속은 성립이 돼요. 아들하고. 판례니까. 그 대신 처벌만큼은 단서로 가요. 33조.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신분이 없는 아내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례는 참 일관성도 없어요. 진짜 판례 짱나 죽겠어. 아이 굳이 처벌할 때는 보통 살인죄인데 몰라 쟤는 또 전속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례는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교수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알겠죠? 그래서 이 처는 죄는 전속 살해죄 공동정범으로 가고 성립은. 그래서 성립 처단을 구별 못하면 여러분 틀려요. 성립 처단 1, 2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성립은 범죄, 처벌은 종국적으로 처벌. 자, 은행 직원 아닌 갑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직원이 은행 직원은 업무잖아. 업무상 배임죄. 그럼 은행 직원이 아닌 자는 은행 직원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저렸다. 그럼 성립은 은행 직원 아닌 놈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돼요. 처벌은 은행 직원이니까 단순 배임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단이니까 업무상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업무상 배임죄를 하려면 여기를 성립이라고 바꿔야 돼요. 됐죠? 예. 그래서 은행 직원이 아닌 놈은 일단 죄는 무겁게 가요. 33조 법문으로.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하고 똑같이 가요.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 그 처벌할 때만큼은 단서예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놈은. 그러니까 단순 배임죄로 처단. 처단은 이렇게. 성립, 처단. 성립. 이걸 모르면 이제 큰일 난다. 자, 치과 의사는 뭐 볼 필요 없어요. 치기공사 하도 손님이 많으니까 치기공사 너도 얼른 해 환자 진료. 그래서 치기공사는 의료법 위반죄 정범 시킨 치과 의사는 교사범 그렇게 됐죠. 리을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군대 물건이 있잖아요. 뭐 탱크를 갖다 팔아먹어버렸다. 총기를 팔아먹었다. 이것이 바로 횡령죄예요. 총기 보관하다 갖고 가서 팔아먹었다. 그런 군용물 횡령죄가 되는데요. 이게 사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엄청 무거워요. 그럼 선생님 우리 형법상 횡령죄는 어쩌죠?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도 형이 가벼워요.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뿐이 안 돼요. 근데 군용물을 횡령했다고 무서워요. 사형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요. 그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군인하고 군인 아닌 놈하고 이렇게 공모한 거죠. 그래서 군인이 군용물을 갖다 횡령했다. 그러면 얘는 군용물 횡령죄 군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얘는 군인이 아니요. 근데 같이 팔아먹었어. 그러면 얘도 용서가 안 돼요. 얘도 군용물 횡령죄로 가요. 우리 형법상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하고 군용물 횡령하면 여러분들 인생 끝나요. 형법상 횡령으로 안 가요. 군형법상 군용물 횡령죄의 공동정범 처벌도 골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용물로 업무상 보관자와 보관자 아닌 자
보호관자 아닌 자도 형법 단서 적용 안 돼요. 형법 단서는 신분이 없는 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거 적용 안 되고 중하게 가요. 그래서 군인하고 군인 아닌 놈이 군용물 횡령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군용법상 군용물 횡령죄로 가는 거예요. 민간인도. 그럼 그래서 33절 적용을 받는다 하고 틀려. 이거 정말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예, 판례 맞을 수가 없을걸요. 지금 해나.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 아닌 놈하고 같이 병원 차렸다 그러면 의사도 처벌돼요. 저도 의사여도. 뭐 의료법 위반죄 공동용모 그래요. 그래서 의사 아닌 놈하고 의사 놈하고 짜갖고 병원 차렸다 그러면 둘 다 의료법 위반죄 공동용모. 그래서 의료인 의사도 의료인 아닌 놈하고 공모했다면 이 의사도 저 면이 있어도 공동용모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3번 재수예요. 그 재수인데요, 여러분. 여기 봐보실래요? 성매매, 알선 등 법이에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영업으로 한 놈은 뒤져요. 영업. 영업범은 포괄일죄예요. 여러분들 포괄일죄가 뭐뭐 있었죠, 우리가? 포괄일죄. 네? 결합범, 계속범, 결합범, 계속범, 직업범, 영업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이렇게 5개죠. 그럼 집합범 안에는 뭐 있었죠, 여러분들? 집합범. 영업범, 직업범, 상습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영업범, 직업범 이런 식으로 있죠. 영업, 직업. 여기 영업이 바로 포괄일지입니다. 포괄일지. 그래서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했다 그러면 제가 하나예요. 포괄일지. 예, 영업을 하니까. 그거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놈은 죽인다 해서 가중처벌 딱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포괄일지예요. 계속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한 거죠. 제가 하나입니다. 포괄일지.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자기 소유 건물을 2017년도에 제공했고요. 성매매 장소로. 또 2018년도 의뢰게 했고요. 갑한테, 을한테, 병에 3개 제가 되는 거죠. 3개.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실체적 경합이에요. 아, 선생님 알았습니다. 이제 성매매 알선 등 죄에서 실경이냐 포괄일죄냐, 실경이냐 포괄일죄냐. 그래서 갑한테도 그래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렇게 제공했고요. 을한테도 해줬고요. 병한테도 했다 그러면 제가 3개예요. 그런데 얘가 영업적으로 계속 했다. 영업적으로 한 몇 년 동안 했다. 그럼 포괄일죄. 그리고 형이 가중되구나. 알았어. 영업 포괄일죄. 여러 명이서 연도를 달리했어. 틀리죠? 실경. 실경, 포괄일죄. 이 2개만 구별 잘하시면 돼요. 자, 선거범하고 이제 상경이에요. 선거범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는 다른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범하고 실체적 경합범에 있는 다른 범죄가 있어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거범죄하고 다른 범죄가 실체적 경합이다. 그럼 분리 선고해야 돼. 따로따로. 따로따로. 왜? 선거범죄는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돼 버려요. 100만 원 이상만. 그러니까 다른 죄하고 묶었다 하고 100만 원 그냥 넘어버리니까 무조건 그러면 상실되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얼마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있다. 그럼 이게 실체적 경합이고 이거 얼마 이렇게 해야지 2개 묶어갖고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네. 따로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범하고 그런데 선거범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그땐 하나의 행위로
죄가 여러 개일 때는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하듯이 선거범과 상경이다 그러면 선거범으로 취급한다. 애우세요. 선거범죄하고 다른 범죄가 있는데 이 다른 범죄하고 상경이다. 그때는 가장 중한 죄 하나로 처벌하듯이 그냥 선거범으로 처벌해. 이렇게 선거범. 그럼 선생님 선거범하고 다른 죄가 실체적 경합이 그다음 분리선고해. 이렇게 분리선고. 선거범과 상경이다. 그럼 선거범 하나 선거범과 다른 죄가 실경 경합범이다. 그럼 분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선고하면 돼요. 그 상경은 선거범으로 하나로만. 그러면 실제적 경합범은요. 그럼 분리 선고, 따로따로 선고. 그래서 선거범죄로 벌금 90만 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로 200만 원 선고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죠. 그래야 이게 얼마인지 알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이거 시험 잘 나와. 이건 상경이에요. 공무원이 건설업자한테 공사를 주는 거죠. 강국공사를 줘. 그 대신 아야, 업자야, 이 제3자가 나 아는 동생이다. 나 아는 동생 물건 좀 사주라. 그런 거지. 물건 좀 사주라. 그 대신 내가 직무는 봐줄게. 그래서 자기 직무를 봐주면서 뇌물을 누구한테 주게 하는 거예요? 제3자, 자기 아는 동생 물건을 구입해 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물품 공급 계약을. 그래서 제3자를 도와준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고, 그 다음에 너 내 아는 동생하고 물품을 공급 계약을 해. 그러면 내가 너 공사 줄게. 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해요. 하나의 행위로 제3자, 자기 아는 동생한테 공사, 물품 계약을 체결하게 했기 때문에 뇌물을 준 거야.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죄.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겠죠. 이게 왜 물건 사게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급하게 했으니까. 제3자 뇌물 공여죄. 자기가 아는 후배한테. 그리고 야 제3자하고 너 계약을 해야만 내가 너 공사 준다. 강국공사.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해가지고 하나 1타 2피가 된 거지. 그럼 1타 2피는 뭐예요? 상상적 경합이에요. 행위는 하나, 죄는 둘. 그때 우리가 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의 정하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거 잘하셔야 실경 그럼 틀려. 집행유예요. 그 집행유예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데 이 법조문은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예, 진짜 법조문 꼭 보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대요. 그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형 선고가 상실이 된다고 법적으로는 그러지만 기왕에 선고된 것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해서 깨끗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전과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다고. 기왕의껏 남아있다고 선고한 사실은.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해갖고 얘가 4년간 방콕에 갖고 넘어 잘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 전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형 선고 요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은 남아있어요. 기왕 사실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자격정지상 전과돼 갖고 선고유예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지.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는 선고유예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다. 그때는 또 선고유예가 돼요. 선고유예 경과한 놈은 또 선고유예가 돼. 왜? 선고유예는 아예 면소, 애초부터 공소제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유예 기간을 경과해갖고 면소된 놈은 또 선고유예 줄 수 있어요. 자격정지상 전과가 원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전과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놈은
선고에 줄 수 없어요. 그 점을 잘해야 돼. 왜? 기왕에 옛날 선고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고의 결격사유엔 자격정지상 전과받는 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집행유예 끝난 놈은 선고에 못 정. 그러나 선고에 끝난 놈은 또 선고에 정. 자, 하나의 자유형에 일부는 실형을 나머지는 그런 거 없어. 예를 들어서 이거지. 자, 갑이 A죄를 저질렀거든. A죄를. 죄가 하나야. 근데 A죄를 자, 피고인에게 A죄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3년. 근데 3년 중에서 야, 1년은 실형 살아라. 그럼 나머지 2년은 집행유예다. 이런 게 줄 수가 없어. 실형 주려면 실형 주고 집행유예 주려면 쿨하게 줘야 돼. 그래서 3년 주면서 1년은 실형을 살리고 2년은 집행유예. 말이야 막걸리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자유형에는 못 줘. 그러면 선생님 수개는 콜. 그래서 실체적 경합은 돼. 갑이 A죄 저지르고 B죄 저질렀다. 그러면 A는 실형을, B는 집행유예. 이건 돼. 그러니까 하나의 자유형에는 일부는 실형, 나머지 집행유예. 이건 안 돼. 근데 수개의 자유형은 돼요. 그래서 갑이 사기죄도 저지르고 절도도 저질렀다. 그러면 사기죄는 실형을, 절도는 집행유예. 제가 두 개, 그건 가능해. 하나의 자유형은 안 돼. 이게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세 번째가 답인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방콕을 해야 돼.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방콕해야 돼. 왜?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버리잖아? 그럼 실효돼 버려. 집행유예가. 그러면 그거 이제 콩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저지른 것도 더 콩밥 먹고 그래요. 콩밥이라는 것은 이야기 안 할게요. 수용시설에 구금한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콩밥하면 딱 알더라고. 콩밥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우리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일제 순사이에서 이렇게 형무소에 가면 쌀은 없으니까 거의 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콩밥이라고 했던 것인데 별로 안 좋은 여러분 유래예요. 쓰시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 형법에도 형무소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바뀝니다. 수용시설에서 뭐 사형을 집행한다. 수용시설에서 이렇게 징역, 금고 집행한다. 이렇게 수용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 재범을 저질렀다. 이거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가 아니에요. 효력을 잃는다. 실효돼 버려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실효가 하나고 취소가 둘이에요. 실효는 재범을 저지른 거 이거예요. 실효예요. 그래서 이거 끝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어 선고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강론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강론은 쉽게 한번 해볼까요? 자, 상해부터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상해입니다. 그래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리는 거죠. 바람만 불어도 놀래고요. 악몽에서 막 쫓기는 거 상해입니다. 그래서 강간을 한 자는 강간 상해 치상죄가 돼버린 거죠. 무기징역 5년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 맞아요. 정신적 장애도 상해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연치유는 상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아 상해 아니네 이렇게 자연치유되었다. 그리고 가려요한다. 집에서 며칠 치료하면 돼. 이거 상해가 아니다. 극히 경미한 상처도 아니다. 일상생활 지장이 없다? 그러면 상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경미한 상처. 자, 일상생활 지장 없다. 극히 경미한 상처다.
가려 유할 정도다. 이렇게 예, 자연 치유된다. 그러면 상해 아니요. 이렇게 보라고. 그리고 음모절단도 상해가 아니에요. 음모절단. 알겠죠? 강제 추행죄만 돼서 수치심만 준 거지. 그래서 여성의 음모를 갖다 깎았다 하더라도 강제 추행만 되는 거지. 치상은 아니다. 턱 깎은 것이 뭔 상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갖다가 절단했다든지 손톱 절단, 음모 절단은 이거 신체 완전성 침해다 해가지고 상해 아니다. 음모 절단 상해 아니에요. 강제추행죄만이지 강제추행 치상죄로 가잖아. 그 무기징역으로 가버려요. 무기징역 또는 운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죄. 자, 뺨 때리고 목 쳐갖고 바닥에 넘어지게 했대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합병증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그런 판례예요. 마치 김밥 콜라 사건하고 똑같아요. 물론 김밥 콜라 사건 인과관계에서는 살인 기수였어요. 사람 자상으로 찔렀죠. 안 죽었거든요. 병원으로 가가지고 얘가 김밥 콜라 먹고 직접적 원인은 뭐냐? 그 김밥 콜라. 그래도 인과관계에 있다. 살인 기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합병증으로 죽었거든요. 그래도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상해치사죄를 처벌한 판례예요. 상해치사죄. 예. 인과관계도 있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이거. 그 합병증 사망 사건이 있어요. 목들 밑 때려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 상해 입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합병증 치료받다 죽었다. 상해 치상 맞아요. 그래서 사망 결과까지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 이 판례. 7일간 가려요? 상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강간 미수죄만 된 판례. 협박죄 여러분들 이제 뭐처럼 한번 내봤어요. 왜? 너무 쉽다고 해서 막 패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쉽고 어려운 거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것만 보다가 불만만 벌라다가 뜨거운 맛만 문제만 풀라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본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남이 맞는 것은 내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것만 막 찾아서만 보고 여기 그건 바람직롭지 않아요.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히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거 그거 여러분들 한두 문제 맞는다면 합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만 불만 문제만 풀다가 인생 망쳐요. 그래서 기본 다 맞고 그리고 남이 못 맞은 문제 한 두세 문제 맞았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세요. 자,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아니다. 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한테는 답 무죄다. 협박 안 되는 거죠. 각 정당 당사하고 경찰 뭔 상관이 있냐고. 경찰관이 공포심이 있냐? 본인 일도 아닌데. 알겠죠? 그 밀접한 관련이 없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답 무죄.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겠죠. 피해자 본인 아버지하고 제3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요. 아들이 제3자인데 아버지한테 야, 너그 새끼 죽여볼 거야. 이게 제3자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 그래서 아들 살리려고 이렇게 돈 줬다. 그러면 이게 협박이 된 거. 공갈이나 강도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정도에 따라서. 예. 그래서 피해자 본인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그때는 아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 다만 이 제3자는 자연인,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된다. 너희 회사 망해불게 하겠어 해갖고 대표 이사를 협박했다 그러면 회사는 협박죄 객체가 될 수 없어. 공포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협박이 돼요. 회사 망하면 대표이사도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제3자 법인은 여기가 되는 거죠. 채권 추심회사 지사장이 상무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횡령해 먹었어요. 이 지사장이. 그래서 본사 상무이사한테 이사님 상무이사님
나 횡령행위 고발하려고 한다는데 하지 마시오. 그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지 마시오. 만약에 하면 회사 망하게 할라요.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 채권 추심에서 지사장은 협박죄가 된다. 누구에 대한 협박이냐? 그러면 상무이사예요. 상무이사. 왜? 그 채권 추심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회사가 공포심을 느껴. 근데 상무이사는 공포심을 느껴요. 왜? 회사 망하면 상무이사도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함정을 딱 파놔버려요. 이 채권 추심회사에 대한 협박 아니야.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다. 이렇게. 그래서 상무이사하고 채권 추심회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상무이사가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협박죄의 고의는요, 해악을 내가 고지한다는 인식 인용만으로 끝. 나 반드시 불 내불고 불구 만들어 볼란다. 실제로 실현하려는 의도 욕구 필요 없어. 그래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인용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너 가만 내가 해서 안 둬버릴 거야. 이렇게 인식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놈을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놈을 공포심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인용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내가 꼭 저놈을 죽인다 해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불 질러버려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악을 고지한다는. 만약에 너 안 되면 내가 불 질러볼 거야. 내가 만약에 안 되면 너 꼭 불구 불 질릴 필요가 없어. 알겠죠? 예. 그래서 의도 욕구 필요 없다. 그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협박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적 욕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두고 보자 뭐 한다든지 이렇게 막 욕설하는 거 있죠. 그 일시적 분노되는 거 있잖아요. 너희 딸 시집 다 보냈다. 이렇게. 너 지도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릴 거야. 그것은 이제 일시적 분노죠. 자기 남편 뺏어갔다고. 그 뺏어간 내 언니한테 그런 거지. 네가 내 남편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갔지? 너 사람 시켜서 너 지도새도 묻어버릴 거야.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할 수 있어. 근데 실제 그러겠어? 이건 해하고 고지도 아니고 협박할 의사도 없다. 무죄 이렇게.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는 협박이 아니다. 입을 찢어버릴라 뭐 이런 거 어떤 아니다. 협박죄는 기수가 언제지? 기수.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 인식만 하면 돼요. 인식만 하면. 인식만. 그래서 이거 그 보안과 경찰관 소속이잖아요. 그 지인껏 돈 받아주려고 상대방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돈 안 주냐? 만약에 너 돈 안 주면 상부에 보호해가지고 너 구속시킬 거야. 그 상대방이 내가 돈을 안 주면은 구속되겠네. 인식만 하면 돼. 알아서 하시오.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이 뭔지 인식만 하면 기수예요. 그럼 미수는 3개예요. 불러봐. 미수범은. 여기 조심하여 협박죄는 위헌범입니다. 여기 포인트. 미수범은 3개예요. 해악의 고지가 도달 안 됐다. 도달됐다 하더라도 지각을 못 했어요. 지각은 했어. 그죠? 이건 뭔 내용이야? 나한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게 3개. 첫 번째 도달 안 했다. 지각 못 했다. 인식 못 했다. 미수 셋 외우셔야 돼. 자, 이제 성범죄야. 이 성범죄가 이렇게 있는데요. 1번. 갑이 이제 술 마시다가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참 마음도 따뜻한 아가씨를 이러면 안 돼. 이거 인간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그래서 을려가 아저씨 하면서 이제 부축해 주는 거야. 부축해 줘요. 그러니까 그 을려를 갖다가 여장시로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끌고 가 그럼 이미 폭행이 됐어요. 이게 유형적 형사예요. 끌어 얼른 와 따라와 폭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병칸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여자 화장실이 이제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 이제 주거 침입이에요. 만약에 주거
들어가 있었다 얘가. 주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그 여성을 일으켰다면 주거 침입 유사강간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원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침입을 해야 돼요. 주거침입을 해야 돼. 아파트로 갔다가 주거침입 한다든지 굴고 만져야 돼. 앞전 판례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고생을 갖다가 뒤에 쫓아가가지고 아파트 계단에서 이렇게 만졌대. 이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이에요. 들어가야 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추행해야 돼. 그렇게.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현관 앞에 있는데 주거 들어가서. 근데 이거는 뭐예요? 먼저 폭행을 한 거지. 안 갈라니까 폭행해. 폭행. 폭행해가지고 유사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놈이야. 알겠죠? 유사강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법조문 조심하셔야 돼.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 결합이에요. 성기와 성기. 여자 성기, 남자 성기 결합이어야 강간. 알겠죠? 예. 그래서 남자가 결합을 시켜도 강간. 여자가 폭행해갖고 남자 성기 결합 강간이에요. 강간은 여러분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이렇게 성기와 성기가. 그럼 유사강간은 뭐냐? 성기와 성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유사강간은 이 구강이라든지 항문에 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강하고 항문에 성기가 들어간 게 유사강간이에요.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항문이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들어가거나 볼펜이나 도구가 들어가야 유사강간. 유사강간이 두 개예요. 그 법조문도 시험 나오니까 잘하셔야 돼. 297조 2를 잘해야 돼. 알겠죠? 유사강간은 강간은 남자 성기, 여자 내가 좀 쑥스러워서 나 안 해 표정을. 예. 여자 성기, 남자 성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강간이야. 유사강간은 입이나 항문에 성기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성기가 그 여성 입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뭐 남성 입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유사강간입니다. 그 항문에 들어가도 성기가 유사강간이에요. 이렇게 구강하고 항문에 성기가 들어간 거. 또 반대로 이제 여자 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에 이렇게 손가락 등 일부가 들어가거나 이제 이건 성기가 아니죠. 손가락 일부가 들어가거나 볼펜 등 도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297조 2 유사강간죄 구속요건 반드시 보고. 자, 그래서 이것은 먼저 폭행이 됐기 때문에 유사강간 미수죄하고 유사강간은 폭행 협박에 의하여 폭행 협박이 돼야 돼. 그러니까 폭행했지 여기. 폭행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갑의 성기를 의로 구강에 넣으려고 했다가 미수고 그 다음에 갑의 손가락 갖고 의로 성기에다 넣으려다 미수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사강간 미수야. 안 들어갔어. 그리고 주거침입이야. 그 여자 용병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실경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예, 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침입 유사강간이 되려면 먼저 주거침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주거침입이 안 돼서 이게 이 죄가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폭행 플러스 주거침입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죄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성적 자유하고 성적 자기결정 침해인데 여기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 아우 시험 잘 나와. 적극적 자유 아니야.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소극적. 뭐요? 나 하고 싶지 않아. 원치 않는 성행을 하지 않을 자유야. 그런데도 폭행 협박이 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
그 강간이 되고 강제추행이 되는 거지.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세 개야. 나 성행위 할까 말까 하나. 상대방은 누구로 하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까? 이 세 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성행위 할까 말까? 그리고 상대방 누구로 할까? 또 성행위 방법도 여러 개겠죠. 어떤 방법 할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 개념 좀 알아놔. 성적 자유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은 세 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 유기한 간음죄 조심하셔야 돼요. 유기한 간음죄 있어요. 상대방을 뭐 오인, 차고, 착각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그럼 이게 해당하냐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 피해자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거 맥락, 요걸 철저히 충분히 고려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인 또래 시각 아니야. 알겠죠? 성인이나 또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지.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관점이다. 예. 그래서 이기한 간음죄는 피해자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야 하고 이래요. 해야 하므로 그래서 성인이나 또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요거 하나 외워주셔도 돼요. 이런 게 이제 내용이 나오면 이제 골아퍼. 알겠죠? 틀렸죠? 그리고 군인 여러분들 있죠? 군용법상 학문 성적 그 받고 추행 안 돼요. 왜? 아예 본인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들 남 군인들끼리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했었잖아. 근데 뭔 죄가 되겠냐. 아니,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에 딱 무죄. 전원합체 판례요. 예, 작년 6월에, 4월에 나왔던 판례인데, 예, 이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자, 업무방해죄예요.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예상 문제를 학원 원장한테도 주고 자기 반 애들한테도 풀겠대요. 답 무죄예요. 왜 무죄예요? 학교 측 시험 실시자에게 행정실장에게 아직 안 갔어요. 건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성도 없다. 답 무죄. 알겠죠? 이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자기도 이번에 시험 출제위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상 문제를 학원 원장한테 돈 받고 줬겠죠. 그거 자기 반 애들한테 야 풀어봐라 예상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 그 중간고사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건네지기도 안 했어요. 아직 준비 단계다. 답 무죄. 대부업체 직원이에요. 대부업체 직원이 간판업자가 5만 원 안 준다고 더러운 놈이에요. 알겠죠? 이자 5만 원째 미납됐다 해가지고 전화를 460통 한 놈이에요. 이건 사람도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 간판업자 망했어. 알겠지? 아니 간판 주문하려고 오면은 그냥 전화하고 집으로 뭐 뜨거운 맛을 보여줘. 이거 위력이 하나 업무방해죄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화공사는 위력이 하나 업무방해죄 대우업체 직원. 자, 그 다음에 그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의해서 행패 부린 거예요. 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되거든. 원래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위계만 있어. 폭행 협박, 위계까지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서 폭행 협박하는 폭행 협박이 하나가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는데 위력은 없어. 그럼 위력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업무방해죄는 있었어요. 개인적 법이. 업무방해죄는 세 개.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 위계한 업무방해죄, 위력이 한 업무방해죄 있으니까 그걸로 공소지겠는데 대법원에서 야
이거 경찰관한테 위력을 행사했는데 왜 그 일반 업무방해죄로 기소해서 답무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직방하고 공무집행방해죄하고 업무방해죄 전혀 다른 거다. 공직방 국가적법이고 업무방해죄는 사적 업무야 개인적 업무다 해갖고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였어요. 무죄. 왜? 죄형? 법정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되면 없잖아요. 법에. 그럼 무죄지. 억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있으니까 그걸로 끼려가면 안 돼야 해서. 그래서 공무는 업무방해죄 업무에 포함 안 된다. 죄에서리 통설 판례예요. 답 무죄였어요. 여기. 그리고 적용공사는 오늘 한번 딱 공사야. 구청에서 건물주한테 적용공사 좀 하세요. 그랬거든. 그런데 이 세입자가 카페 주인이에요. 그래서 건물주라 하더라도 카페 주인 세입자한테 동의는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입자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오늘 구청에서 적용공사 좀 미관을 꾸미라고 하는데 좀 동의해 주세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혼자 무조건 한 거야. 양희도가. 그러니까 카페 주인이 장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인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은 거지. 그래도 해. 그래서 불을 꺼버린 거죠. 전혀 어두컴컴한 밤에 소등이 없다. 답 무죄예요. 왜? 이 적용공사는 일회성이다 해갖고 제가 안 돼요. 원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역에서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반복만 되면 업무예요. 그래서 사냥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멧돼지 잡으러. 이것도 업무예요. 왜? 업무라고 하니까 사무보고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도 업무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총기 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러 다닌다. 이것도 업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쏴 죽였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 그래요. 고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멧돼지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업무예요. 그래서 앞전에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택시 기사님이 거기 이럴 때면 손님 실어다 주고 거기가 주로 이제 그 소변을 보고 그런 지역인가 봐요. 이렇게 외딴 곳에. 그러는데 거기서 풀에서 택시 기사님이 소변 보고 나오는데 멧돼지하고 싸웠잖아요. 그 옆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되고요. 예, 실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그 원래 과실범은 금고형만 규정이 돼 있다. 징역은 없습니다. 예. 자, 임대인이 아무리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 망하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계약에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점포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 위력이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돼. 이런 놈들은 뜨끔한 맛을 봐야 돼.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건물주라 하더라도 그 세입자 망하게 하면 안 되지. 그 계약의 조항이 계약 갖고 하면 쓰겠어요. 민사로 와야지. 알겠죠?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자, 형법상 점유는 너무나 쉬워서 말이 안 나와요. 네. 자, 강간범이 강간 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에서 돈 가져간 거잖아요. 절도입니다. 절도. 왜? 우리가 보면 그 피해자가 일단 범행 현장에서 놔두고 도망갔겠죠. 그러나 정신 차리면 찾으러 올 거 아니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회 통념상 떠나가 있지만 결국은 떠나갔지만 그 가방은 여전히 강간 피해자 점유에 있다. 그래서 이 강간범 요놈이 그 피해자 거 거기 이 돈을 꺼내갔다 그러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점유이탈 명령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은 강간죄하고 절도가 두 개가 됐다. 이렇게 예. 자, PC방 그러면 절도죄예요. PC방. PC방에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인이 새로운 점유를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래서 손님이나 종업원이 가져갔다 절도. PC방 있었죠. 절도입니다. 예. 그 당구장도 절도예요. 예. 산지기 그러면 절도. 이걸 그 행령으로 가면 썼어요. 산지기 절도. 그리고 가스레금 행령죄. 이런 거 이제 지금 이제 뭐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자, 준강도죄. 예. 그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중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로요.
중강도 기수미수로 되거든요. 그러면 강도죄 기수는 뭐예요? 취득설이에요. 취득. 절도했을 때 똑같아요. 중강도도 강도처럼 처벌되잖아요. 그래서 중강도도 강도죄하고 특수강도죄 준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중강도 기수 여부도 절도 행위로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폭행협박 아닙니다. 예, 이거 40년 만에 바뀌었어요. 절도 행위 기수 미수. 그래서 절도를 한 놈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했다. 그럼 중강도 기수. 그러나 절도 모든 놈이 미수 단계에 있는 놈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했다. 그럼 중강도 미수. 그죠? 절도 한 놈이냐 아닌 놈이냐 가지고 기수 미수 구별하십시오. 자, 그러면 중강도는 뭐예요? 절도가 그러잖아요. 시작. 절도가 그러잖아요. 절도가 재물 탈환한 거, 체포 면탈, 그 다음에 증거인멸 목적으로 그러잖아요. 폭행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 절도가 할 때는 최소한 실행에 착수는 해야 돼요. 최소한 실행에 착수. 그래서 절도죄는 진정신분범이에요. 아니. 중강도죄는 진정신분, 절도만 저지를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절도는 최소한 뭐 실행에 착수는 했어요. 그럼 낮에 여러분 실행에 착수시기는 뭐예요? 물색인시. 물색하기 전이니까 중강도가 안 돼요. 그럼 밤에 야간 주거침 절도죄 착수시기는 언제예요? 주거 침입시. 그래서 중강도가 돼요. 밤에 절도하러 주거침이 일단 착수했네. 야간 주거침 절도 착수. 주인과 마주쳤어. 재판 면탈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했네요. 그러면 중강도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는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중강도 미수죄다. 일단 중강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여기는 아직 착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예. 요거는 일단 착수했기 때문에 중강도죄가 성립한다. 그 서뚜껑 사건 그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석공 사건. 그러니까 절도범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해야 돼요.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해야 중강도예요. 그럼 물건을 안 뺏기려고 이렇게 재물 탈환한 거 할 목적으로 폭행을. 그런데 여기는 왜 서뚜껑을 들었어요? 절도범은 최후예요. 참, 이 일을 뭘라고 절도하러 가가지고 그래요. 여기는 주인이 엄청 싸움 잘해요. 주인이 딱 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근데 절도범이 딱 물건을 갖고 마주친 거야, 마당에서. 그런데 싸움이 잘해요, 주인이. 이 절도범을 갖다가 체포하려고 두드러 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절도범을 반을 죽여라 막 때리고 밟고 그래야지 늑골 막 부러지고 다 부러져요. 이 절도범 최후요. 그래가지고 하다 맞다가 이제 잘못은 죽게 생겼거든, 절도범이. 이 절도범 살려라 하면서 이 항아리에 덮어놓은 솥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주철로 만든 솥뚜껑 있죠. 이렇게 철로 만든 솥뚜껑을 더 이상 안 맞으려고 이렇게 딱 머리 위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도 무식한 놈이에요. 알겠죠? 어지간히 좀 때려라, 도둑놈을. 절도범. 그래갖고 이거 솥뚜껑을 딱 위에 올렸는데 그 솥뚜껑을 때려가지고 본인 손이 이렇게 다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절도범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했다기보다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준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해도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놈은 뭔죄냐? 그럼 한번 주거침입죄 됐죠? 들어갔으니까. 절도죄 됐죠? 갖고 나오다가 있으니까. 예. 절도죄. 그리고 그러면 이건 과실치상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들으면 주의 예견이 됐다면 내가 그러면 또 때렸을 거 아니야. 다칠 수도 있겠는데 주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을 그러면 과실치상까지는 될 수 있어도 이게 강도 상해죄는 아니다. 이 서뚜껑 사건 강도 상해죄 아니다. 애압을 해요. 그냥. 그리고 중강도가 되려면 절도에 반드시 가담해야 돼요. 절도죄 정범만 중강도죄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담하지 않는 교사범이라든지 종범은 절대 중강도가 안 돼요. 왜? 가담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도 정범만 된다. 알겠죠? 직접 간 놈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중강도 주체가 될 수 없다. 진정 신분범입니다. 그래서 절도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였다. 자, 일단 여러분들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중단시켜 놓고 너무 길어지니까 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3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